유치원 교실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은 이제 텅 비어 있고 유나만이 남아 내일 쓸 교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칠판에는 아이들이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유나는 문득 자신의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째 쓰고 있는 중고 가방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구와 간식을 살 때마다 가방 살 돈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유나 선생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박 원장님의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48인 박 원장님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으로 유치원을 이끌었어요. 네, 교구 정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박 원장님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거든요. 10년 만에 모이는 건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친구들 만나면 재밌잖아요.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들 잘 되었을 텐데 저만 이렇게 초라할까 봐요. 사실 저희 반 친구들은 대부분 부잣집 자녀들이었거든요. 박 원장님은 유나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유나는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마음이 가방보다 더 값진 거 아닐까요? 유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신 후 유나는 이모 집에서 시작해 여러 친척 집을 전전했어요. 모두가 유나를 맞아주었지만 어디에서도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죠. 대학교 입학 후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독립했습니다. 어쨌든 가보세요. 안 가면 더 후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유나는 작은 원룸에서 옷장을 뒤적거렸어요. 깔끔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옷들만 걸려 있었죠. 유나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올린 최신 사진에는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좋아요 숫자는 이미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죠. 다들 잘 지내나 보네. 유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다가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10년 만의 만남, 그때 그 시절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학창 시절, 유나는 공부는 잘했지만 늘 겉도는 느낌이었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이 때론 벽처럼 느껴졌고 친구들과 쇼핑을 가도 늘 구경만 했어요. 교실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씨와 함께 유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유나는 그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언제나 유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적어도 이 아이들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유나는 마음을 다잡고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함을 안고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만남이 유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주말 저녁 유나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창회 장소로 선택된 이곳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50층 건물 최상층에 자리했죠. 유나가 평소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을 법한 곳이었어요. 손에는 중고 가방을 들고 몇 번 입어 익숙해진 원피스를 입은 채 유나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유나야. 정말 너구나. 수연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은 학창 시절부터 항상 최신 유행을 따르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가 되었다고 했죠. 수연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어깨에는 최신 명품 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유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이미 10여 명의 동창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꾸몄죠. 남자들은 명품 시계를,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한두 개씩 들고 있었어요. 유나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의자 밑으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야, 유나. 너 유치원 선생님 된 거 맞지?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받아? 동창 중 한 명이 술잔을 들며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받아.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행복해. 행복? 그거 먹고 살 수 있어? 다른 친구가 끼어들며 웃었죠. 다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는 계속해서 누가 더 성공했는지에 집중되었어요. 누군가는 외제차를 샀다고 자랑했고 또 다른 친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웃음소리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서 유나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근데 유나야, 너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녀? 수연이 갑자기 유나의 의자 밑에 숨겨둔 가방을 끄집어냈습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거 들고 다녔잖아. 아직도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네. 순간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쏠렸어요. 유나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귓가에서는 쟤는 정말 그대로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죠. 난 가방보다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그건 가방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변명이지.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겉모습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 유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아무도 유나를 붙잡지 않았죠. 유나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받는 걸까? 왜 아직도 과거의 그 소녀처럼 약한 걸까?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걸어 나왔어요. 이른을 넘어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나와 그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죠. 노신사는 유나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러나 유나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는 알지 못했죠.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노신사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뒤돌아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유치원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동창회의 불쾌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며 오늘의 수업을 준비했어요. 작은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정리하는데 맨 앞줄에 앉은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7살 지우가 조그만 종이를 내밀었죠. 이게 뭐니? 유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슬퍼 보여서 그렸어요. 유나는 지우가 그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서툴게 그려진 유나의 얼굴과 함께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이들은 늘 유나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선생님 마음이 한결 나아졌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유치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추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죠. 유나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어제 레스토랑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원장님, 저 차 누구 차예요? 유나가 박 원장님께 물었어요. 박 원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유명 인사처럼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전화가 울렸고 곧 박 원장님이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 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나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노신사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묵직한 위험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이의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나는 내 할아버지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노신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은 장태준. 태강그룹의 회장이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버지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이 아니다. 장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죠. 내 어머니 이름은 장미연. 26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내가 5살 때였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장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친척들이 보관하고 있던 내 머리카락으로 검사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친자관계 확인 99.9998% 일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산 상속 증빙 서류도 있었죠. 왜 지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널 찾았다. 내 어머니와 내가, 우리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 내가 태어난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이미 친척들에게 맡겨진 후였어. 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고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다. 유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이 순식간에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증거가 더 필요하면 장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내 어머니와 내가 100일 되던 날의 사진이다. 유나의 손이 사진을 향해 저절로 뻗어갔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어머니였어요. 유나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어머니 사진과 일치했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는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장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유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장태준이 남긴 명함 한 장을 수십 번 만지작거리다가도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회장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니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또 멍해요. 지우가 유나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선생님이 요즘 생각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날 저녁 유나는 태강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뜨더군요. 태강그룹 장태준 회장, 은퇴 후 행보에 관심 집중, 재계 거장.
장태준 후계 구도 변화 예상,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태준 회장, 외동딸 사망 이후 처음으로 손녀 존재 인정. 유나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짧은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왔던 가족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이상은 사생활이니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유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준 회장님의 비서 김도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원하시는 곳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유나가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일하는 유치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5시에. 다음 날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유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에 장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이 소박한 카페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의외로 편안해 보였죠. 와줘서 고맙다. 장태준이 유나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차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장태준은 유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무척 고집이 셌어. 나와 비슷했지. 내가 정한 길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며 집을 나갔지. 그때 나는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그녀가 선택한 남자도 그녀의 인생도 인정하지 못했으니까. 유나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너희 아버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 작은 재즈바에서 연주했지. 내 어머니는 그의 음악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구나. 두 사람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장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내가 5살 때 두 분이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 침묵이 카페를 감쌌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장태준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내가 태어난 후 쓴 거야.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정갈한 글씨로 우리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거예요? 내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내가 태어난 날부터 사고 직전까지 매일 썼어. 유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이야기, 자신의 뿌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찾기 위해 들인 노력,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내가 외국으로 입양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은 후 나는 전 세계를 뒤졌어. 외국 입양기관을 통해 수소문했지. 그런데 내가 한국에 있었다니, 내가 이모 집에서 다른 친척 집으로 여러 번 옮겨 다녔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던 거야. 유나는 고개를 들어 장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유나는 이 노인이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유나와 장태준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어요. 장태준은 간혹 유치원에 찾아와 아이들을 보기도 했죠. 아이들은 유나 선생님의 할아버지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받으세요. 지우가 그림을 내밀며 말했어요. 장태준은 그런 순간마다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벌가의 회장이라는 위엄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장태준은 유나에게 때때로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닮은 부분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내처럼 책 읽기를 좋아했어. 밤새도록 책을 읽다가 아침에 학교에 늦곤 했지. 장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역사와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았죠. 비어있던 자리가 하나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장태준은 유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나는 넓고 화려한 공간에 압도되었어요.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이건 내 어머니가 연주하던 피아노야, 장태준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연주했어. 유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 배웠던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죠. 장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유나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유치원에 출근한 유나를 박 원장님이 급히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나 선생님, 이것 좀 봐요. 박 원장님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커다란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 장태준 회장, 친손녀 찾아 전 재산 상속 준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유나의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장태준과 함께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사가 퍼지면서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 재벌 손녀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거죠. 유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에 달린 악성 댓글이었어요. 또 재벌에 붙은 금수저녀, 가난한 척하더니 결국 재벌 손녀였네. 이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학부모위원회에서 유나 선생님을 잠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박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쉬어야 한다고요? 잠시만이에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악성 댓글과 수백 개의 싫어요 표시가 달린 기사를 보며 유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걸까요? 장태준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장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미안하다, 유나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선생님이고 싶었을 뿐인데. 유나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온 나라의 관심을 받는 재벌 손녀가 되었어요. 언론의 보도는 계속되었고 유나의 사생활은 하루아침에 공개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기분이었죠. 저 사람이 그 태강그룹 손녀 아냐? 맞아. 금수저라더니 유치원 교사로 위장하고 있었대.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에
유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집 앞에는 심지어 기자들까지 몰려와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유나야, 괜찮니? 장태준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 유나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남긴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유나가 첫 걸음마를 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다. 비록 가진 건 적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재벌가의 딸이었음에도 가난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지금 혼란스러웠죠. 갑자기 주어진 부와 명예가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어요. 장태준은 손녀를 걱정하며 매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유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유나야,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니? 문 너머로 장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유나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태강그룹 회장의 손녀인지 아니면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인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유나 선생님, 지우가 계속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요. 잘 지내시죠? 유나는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우와 다른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 앞에 선생님으로 서는 것이 이제는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유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고 창문도 모두 닫아두었어요. 그때 문득 유치원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시간들. 단 한 번도 유나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유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삶?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시간? 갑자기 할아버지가 남겨준 어머니의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에서 아기 유나를 안고 어머니도 결국 선택하신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어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휴대폰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장태준에게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할아버지,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삶과 갑자기 주어진 새로운 세계, 그 사이에서 저를 잃은 것 같아요. 잠시 떠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유나올림. 유나는 짐을 챙겨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없었어요. 아마도 더 새로운 소식을 찾아 떠났겠죠.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그려준 그림이 가방에서 살짝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색감과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죠.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버스가 도착했고 유나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떠나는 거리를 바라보며 유나는 눈을 감았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자신을 찾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이곳에서는 아무도 유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여행 중인 젊은 여성일 뿐이었어요. 아침마다 유나는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읽고 또 읽으며 어머니의 선택과 삶을 이해하려 했어요. 어머니는 부와 명예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딸로서 유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셋째 날 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유나에게 택배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손님, 이거 방금 도착했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네요. 유나는 의아했어요. 이곳 주소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유치원 아이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유나 선생님, 빨리 돌아와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봄 소풍 가기로 선생님, 지우가 매일 울어요. 저도 울어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맞아요. 편지마다 아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박 원장님의 편지도 있었어요. 유나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모두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모두 유나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걸까요?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지켜볼게 하지만 간섭하지는 않을게. 이건 아이들이 정말 보내고 싶어한 마음이야. 할아버지가. 다음 날 아침 유나의 휴대폰으로 낯선 동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장태준이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장태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 전과는 달리 훨씬 약해 보였습니다. 유나야, 이 영상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미리 녹화하는 거야.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장태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어. 나는 그저 딸을 보호하고 싶었는데 그게 통제가 되어버렸지. 내 어머니는 반항했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잃었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장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내가 내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나는 내게 어떤 삶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부와 명예, 그건 단지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거야. 장태준은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유나야, 너는 어느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너 자체로 소중하다. 태강그룹의 상속녀로서가 아니라 그저 유나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언제나 지켜볼게. 영상이 끝나고 유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울려 퍼졌어요. 너는 어느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너 자체로 소중하다. 이 말이 유나에게 필요했던 답이었습니다. 유나는 창가로 걸어가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에 밀려들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삶과 같았죠. 때로는 밀려오고 때로는 물러가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파도처럼. 그날 밤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쌌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으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도시였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죠. 유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태강그룹 회장의 손녀이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유치원 교사. 두 정체성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었어요. 유치원에 도착하자 박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유나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유나가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우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유나 선생님이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유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작은 팔들이 유나를 감싸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죠. 유나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안 가실 거죠? 지우가 눈물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응, 이제 어디 안 가. 선생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교실 뒤에서 학부모들도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언론의 오해로 한때 유나를 의심했던 부모들은 이제 자신들의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 저희가 오해했네요. 유나 선생님만 한 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고 유치원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소란 속에서도 유나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장태준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이어나갔죠. 때로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위한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단체 소풍을 위한 버스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코 손녀의 삶에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졸업식장은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찼어요. 뒷자리에는 언론인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태강그룹 손녀의 유치원 교사 생활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각자의 빛깔로 세상을 환하게 만들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맨 뒷줄에 장태준이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언론인들과 관계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접근하려 했지만 장태준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손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 지우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지우가 작은 가방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천으로 만들고 그림을 그려 꾸민 가방이었죠.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름도 썼어요. 유나는 감동해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작고 서툰 글씨로 유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들의 손도장이 다양한 색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방이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유나는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자랑스럽구나, 유나야. 할아버지 유나가 미소 지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장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야 발견했단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에게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그것이 내 행복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나의 전부야. 사랑한다, 엄마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진 전부는 너야. 사랑한다, 유나야. 봄 햇살이 교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품에 안긴 아이들의 가방이 빛났어요.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값진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죠. 유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방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